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동아시아 철학인데요. 철학하면 어떠세요? 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철학이 사실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거대한 스캔들의 연속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의 서문에도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를 뒤흔들었던 지적 스캔들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한 학문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사상가들의 치열한 드라마였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스캔들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건요, 이 사상들이 그냥 세상은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기존의 세상을,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던 모든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박살내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려고 했던 거죠. 이건 뭐 거의 혁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철학이 왜 스캔들인가? 진짜 제대로 된 철학적 스캔들이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정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돼요. 나는 누구지?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근본적인 물음말이죠. 모든 위대한 스캔들은 언제나 거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대는 바로 모든 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사회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혼돈의 한복판으로 첫 번째 위대한 스캔들을 일으킬 사상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혼란이 그냥 몇 년, 아니 몇십 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수백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건 그냥 잠깐 겪는 위기가 아니었죠. 말 그대로 세상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치던 그런 필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힘으로, 칼과 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공자가 나타나서 정말 충격적인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밖을 보지 말고 각자의 안을 들여다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인, 즉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사회적 질서인 예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건 이 유교 안에서도 또 다른 스캔들이 터졌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을 두고 벌어진 엄청난 논쟁이었죠. 한쪽, 맹자는 인간은 원래 선하다, 성선설고 봤어요. 우리 안에 선함의 씨앗이 있는데 이걸 잘 키워야 한다는 거죠. 반면 순자는 아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성악설고 주장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니까 교육과 예법으로 꽉 잡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원래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요? 자,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예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망가진 시스템을 왜 고치고 있어? 그냥 여기서 나가버리면 되지. 바로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꾼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으킨 스캔들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스캔들이었어요. 노자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잘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무의라고 했거든요. 막 애쓰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자연의 흐름, 즉 도에 모든 걸 맡기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혁명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 생각을 장자는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아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자체를 의심하는 스캔들을 일으킨 거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걸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이렇게 나와 세상의 경계 자체를 허물어버릴 때 그때 진짜 자유가 온다고 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도덕을 말하는 사람, 탈출을 말하는 사람들을 봤죠?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훨씬 더 차갑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해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건 바로 절대적인 통제였습니다. 법가가 내세운 절대 권력의 도구는 딱 세 가지였어요. 첫째, 법.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법이죠. 둘째, 술. 군주가 신하들을 쥐락펴락하고 배신을 막는 비밀스러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셋째, 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주의 절대적인 권위, 그 자체죠. 이들의 스캔들이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인애나 도덕 같은 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비자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건 오직 두려움과 욕망뿐이라고.
그래서 강력한 상과 벌로만 이 혼란을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 이렇게 중국 대륙에서 유가, 도가, 법가가 서로 자기들 방식이 옳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인도에서 새로운 사상이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아예 싸움의 판 자체를 바꿔버리죠. 불교가 던진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잠깐만, 진짜 문제가 이 혼란스러운 사회가 맞을까? 어쩌면 진짜 문제는 그냥 고통 그 자체 아닐까? 이건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망가진 세상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붓다는 마치 의사처럼 인류가 겪는 고통에 대한 진단서를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사성제인데요. 자, 1단계 진단입니다. 삶은 고통이다고. 2단계 원인을 찾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욕망과 집착이다. 집. 3단계 치료 가능성을 알려주죠. 이 욕망을 없애면 고통도 끝낼 수 있다. 멸.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구체적인 처방전을 줍니다. 그 방법은 바로 팔정도를 따르는 것이다. 도. 세상이 어떻든 내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 길에 따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자,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치열했던 지적 스캔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질문은 지금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심각한 생태 위기. 이건 자연과의 조화를 말했던 도가의 스캔들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점점 해체되는 공동체 문제는요? 인간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유교의 스캔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겪는 불안과 고통. 이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했던 불교의 스캔들이 떠오르죠. 결국 이야기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질서와 자유, 통제와 해탈. 수천 년 전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 놀랍도록 지금 우리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대의 스캔들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철학하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뭔가 좀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우리 사는 얘기랑은 별 상관없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한 번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심지어 나라의 운명까지 바꿨던 거대한 사상 스캔들의 역사거든요.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스캔들. 철학은요, 점잖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엎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정말 역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지적 반란의 현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스캔들의 시작은 거대한 붕괴로부터였습니다. 바로 주나라 시대의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사건이죠. 이건 사회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대격변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인데요. 나라가 안정적일 때는 그냥 따라서 살면 됐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사회를 지탱하던 예라는 규칙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완전히 도덕적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대체 우린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해? 이 절박한 질문이 바로 동아시아 철학이라는 거대한 생각의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죽어가는 사회라는 환자를 앞에 두고 저마다 다른 처방전을 내놓는 의사들 같았죠. 그리고 그 처방전들은 하나같이 당시로서는 정말 너무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개의 지적 데스매치가 벌어집니다. 유가는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하자고 외쳤고요. 도가는 에이, 다 집어치우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반면에 법가는 아니, 강력한 법으로 휘어잡아야 돼 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이 세 가지 방법 정말 아슬아슬하지 않나요? 공자의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모두가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던 시대에 힘이 아니라 각자 내면의 도덕, 즉 인과 사회적 약속인 예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한 거니까요. 이건 당시에 팽배했던 힘의 논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말하자면 일종의 사랑의 스캔들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노자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인이니 의인이 하는 인위적인 도덕이야말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고 봤어요. 문명이 발전하면 다 좋아질 거라고 믿었던 시대에 인간이 만든 거 다 버려! 라고 외친 거죠.
그야말로 반문명 스캔들이자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대륙이 사회를 어떻게 고칠까를 두고 뜨겁게 싸우고 있을 때, 저 멀리 인도에서는 아예 판을 바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이 등장합니다. 사회를 고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인생의 고통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한 불교가 나타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왕의 자리, 엄청난 부, 권력,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시다르타는 이 모든 걸 자기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포기 스캔들이죠.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의 답이 아니라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엎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붓다의 첫 번째 가르침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다들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정면으로 던진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세상 탓, 남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의 집착 때문이라고 진단했거든요. 이건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엄청난 자기 책임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의 이 위대한 사상이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훨씬 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하거든요. 바로 선불교의 등장입니다. 중국의 선불교를 처음 알린 달마대사의 수행법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무려 9년 동안 동굴에서 벽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경전을 읽지도 않고 어떤 의식도 치르지 않는 그의 모습, 이건 기존의 모든 불교적 상식에 도전하는 침묵의 반란 그 자체였습니다. 선불교의 핵심 주장은 한마디로 파격이었습니다. 진리는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스승의 마음에서 제자의 마음으로 직접 전해지는 거다. 결국 깨달음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온다. 이 말은 곧 성스러운 경전의 권위를 숭배하던 당시 불교계 전체를 뒤흔든 권위파괴 스캔들이었죠. 그 당시 선종의 엘리트였던 신수라는 스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깨달음은 더러워진 거울을 닦듯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행해서 점차 얻어가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상식적인 주장이죠. 바로 이때 진짜 스캔들이 터집니다. 글자도 모르는 나무꾼 출신 해능이 나타나서 이 모든 상식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닦을 거울 같은 건 애초에 없다. 낄 먼지도 없다. 깨달음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본래 내 안에 있었음을 한순간에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이건 노력과 과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해버린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공자의 사랑 스캔들부터 붓다의 위대한 포기, 그리고 해능의 상식 파괴 혁명까지 이 모든 지적인 반란들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의 세계를 뒤흔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생각의 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수많은 문제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스캔들적인 생각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에 정말 그럴까? 하고 과감하게 질문을 던지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철학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왠지 좀 딱딱하고 먼지 쌓인 오래된 책 같은 거, 그쵸? 근데 오늘만큼은요,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철학이 어떻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지 그 거대한 스캔들의 역사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책, 동아시아 철학 스캔들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을 뒤흔든 지적 스캔들의 연속이다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사상가들한테 철학이라는 건요, 그냥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뭐 거의 한 편의 드라마였고요. 이들의 아이디어는 와,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걸 뒤엎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전장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사상 스캔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 뿌리를 찾아가려면요,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주 멀리요. 고대 중국의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혼돈의 한복판으로 말이죠. 무려 500년입니다. 500년이 넘는 춘추 전국 시대. 상상이 가시나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수백 년을 버텨온 그 낡은 질서라는 게 그냥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칙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한 공백 상태죠. 그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제 뭘 믿고 살아야지? 뭘 따라야 하는 거야?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든 이 사회를 구할 새로운 방법을 정말 필사적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런 극심한 혼돈 속에서 세상을 구하겠다며 등장한 세 가지의 아주 급진적인 말 그대로 스캔들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도덕과 반항아, 그리고 집행자. 이 세 사람은요, 세상을 구원할 완전히 다른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도덕과 공자입니다. 공자가 내놓은 해법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했어요. 이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꾸는 건 뭐 거창한 법이나 제도가 아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한 마음, 인간다움으로 세상을 치유해야 한다. 이런 거였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기에 반항아 노자가 딱 나타나서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해법은 와,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다예요. 노자가 보기엔 문제는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이 만든 그 쓸데없는 규칙들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사단이 났다는 거였죠. 자, 마지막으로 등장한 집행자, 한비자. 이 사람은요, 앞에 두 사람 얘기를 듣고 아마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선한 마음, 자연의 흐름, 에이, 다 순진한 소리들 하고 있네. 이러면서요. 그가 내놓은 해법은요, 아주 차갑고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 그리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국가의 힘, 그거면 된다는 거였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세상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도덕이 무너졌다는 도덕과 인간이 자연을 망쳤다는 반항아,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 통제해야 한다는 집행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람의 선함을 믿어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다 내려놓고 자연에 맡기시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강력한 힘으로 질서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상의 전쟁터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끔찍했죠. 네, 집행자들이 이겼습니다. 진나라가 바로 이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국가 통치 철학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엄격한 법과 통제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모조리 정복하고 마침내 중국을 통일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승리에는요, 정말 끔찍한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된 진시황, 이 사람은요, 다른 생각, 다른 사상들이 자기의 절대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끔찍하고 더 어두운 스캔들을 만들어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상의 홀로코스트였다. 지적인 암흑기가 도래했다. 라고요.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460명 이상.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460명이 넘는 학자들이 산채로 땅에 묻혔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질서를 되찾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건 수많은 책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모든 지적인 자유를 완전히 짓밟은 대가로 얻어낸 질서였던 거죠. 그리고 이건 훗날 아주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무서운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래된 논쟁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아주 시끄럽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들 낯설지 않죠? 질서를 위해 우리가 어디까지 개인의 선함과 양심에 기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도덕가의 질문이고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 아닐까? 이건 바나마의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혼란을 막으려면 결국 강력한 법과 권위가 유일한 해답일까? 이건 집행자의 질문입니다.
개인의 책임, 시스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국가 안보, 이 사이의 갈등,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옛날보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공자의 말처럼 더 많은 도덕일까요? 아니면 노자처럼 더 과감한 반항? 그것도 아니면 한비자의 주장처럼 더 강력한 규칙일까요? All right, let's just jump right in. When you hear the word philosophy, what comes to mind? Probably some dusty old books, right? Something quiet, maybe a little boring, locked away in a university library. But what if that whole image is just completely wrong? What if philosophy is actually the ultimate scandal? Yeah, I know, it sounds a little dramatic, doesn't it? But think about what a scandal really is. It's something that just completely shatters what we think we know, revealing some kind of uncomfortable truth. And honestly, that's exactly what the best philosophy has been doing for centuries. It's not about sitting around quietly thinking. It's about setting off intellectual explosions. And make no mistake, we're not just talking about abstract thought experiments here. This stuff is a practical, powerful force in the real world. We're talking about ideas so potent, so scandalous, that they've literally fueled revolutions, brought down dynasties, and completely reshaped the way we all live. So where do we start? Well, our very first scandal actually kicks off with just a single word. It's a name that I bet you've used, that we've all used, without even thinking twice, to describe the philosophy from a massive part of the globe. Let's dig into the Orient naming scandal. Now, on the surface, the word Orient seems totally harmless. I mean, it just means the East, the direction where the sun comes up. Simple, right? What could possibly be wrong with that? But what if that simple label is actually hiding a much bigger, way more complicated story? Well, here's the thing. That seemingly simple word comes with a ton of hidden baggage. Calling it the East only really makes sense if you're standing somewhere in the West, right? It automatically makes the West the center, the default, and everything else becomes the other. And this wasn't just about maps. It created this whole vibe of mysticism and stagnation, and ended up being a tool for one culture to feel superior to another. The name itself, that was the first scandal. Okay, so what do we do? What happens when we decide to just drop that old label? Well, it's way more than just changing a word. It's about liberation. Suddenly, we can start to see this incredible wealth of wisdom, not as the other, but for what it is, on its own terms. And as you're about to see, that shift in perspective is more crucial right now than it's ever been. I mean, just look around at the world today. We've got a full-blown ecological crisis on our hands. So many of us feel disconnected, alienated from each other, and we're chasing after more and more stuff, only to feel, well, empty. We are all desperately looking for some real answers. And this i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and kind of scandalous. What if the answer we're looking for isn't some shiny new app or a breakthrough in technology? What if it's an idea that's thousands of years old? A concept like Tianren Heiyi, the idea that humanity and nature are one. In our world that is absolutely obsessed with the next big thing, looking to the past for solutions is a pretty radical move. It's the scandal of finding the key to our future in the ancient past. And when we do this, when we liberate this way of thinking, the payoff is huge. It means we finally see these philosophies as their own complete, independent systems of thought, not just some reaction to the West. And once we do that, we can tap into all that ancient wisdom to solve our very modern problems. It opens the door for a real, true dialogue between East and West, where everyone learns something. But look, this whole scandal thing isn't just about what we call these philosophies. The ideas themselves, oh man, they were absolutely revolutionary. At its core, philosophy has always been a threat to people in power, because it has the guts to question why things are the way they are. We're talking about ideas that literally made kings and emperors nervous. And you know what it all boils down to? The real, explosive power of philosophy comes from one simple, dangerous question. Why? Why are things like this? Why do we have these rules? Who says this is the right way to live? Just asking why about something that everyone else just accepts as common sense, that might be the most scandalous thing you can do.
And this isn't just theory. Let me give you some real-world examples from ancient China. You had the legalists who came along and said, forget ruling by being a good person. Let's rule with strict, unbending laws. That was a huge scandal to the establishment. Then the Confucians said, hey, maybe politics should be all about the people, not about the ruler's power. That was a direct threat to any tyrant. And then the Mohists, they came out with this wild idea of loving everyone equally. In a society built on family and clan loyalty, that was just mind-blowing. Every single one of these was a major political scandal. The scandals even got down to the core of what it means to be human. It was like a philosophical death match. On one side, you had Mencius, who, in the middle of a really brutal, war-torn time, had the audacity to say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good. That was a scandal of pure hope. Then, on the other side, you had Shunzi, firing back with a scandal of realism, saying, no way, people are naturally flawed and we need strict rules and education to keep us in line. This wasn't some academic squabble. This was a fight for the very soul of humanity. Okay, so we've got all these clashes, all these intellectual earthquakes and scandals. You might be thinking, so what? Why does any of this matter today? Well, it matters because these scandals aren't just about tearing things down. They're actually the engine that drives us forward. Think about it. When one of these big philosophical scandals hits, it forces an entire society to just stop and take a hard look at what it believes. And in that moment of reflection, that's where new values are born. That whole messy process, the arguments, the questioning, the debate, that's literally how we evolve intellectually. The chaos is what leads to growth. And that's really the bottom line, isn't it? Philosophy is scandalous because it never lets us get comfortable. It's designed to poke holes in our assumptions and shake up our worldview. But that disruption, it's absolutely essential. It is, without a doubt, the most powerful tool we've ever come up with for our own evolution. And here's the best part. This isn't just for ancient sages and robes. You can do this. We all can. All it takes is finding one of those things that everyone just accepts as common sense and asking why. Question a rule that just doesn't sit right with you. And the most important step? Let yourself imagine a radically different, maybe even a radically better way. So, I want to leave you with this question to think about. Just look around at our world right now, at all the things we take for granted about work, about society, about how we treat each other. What's one accepted truth out there today that's just begging for its own philosophical scandal?